자, 다섯 번째, 기억장치의 분류,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잘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억장치를 분류하는 방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접근 방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차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근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네. 순차 접근 방법에는 테이프 장치 있죠. 테이프는 돌아가는 테이프를 자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읽고 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접근 랜덤 액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위치나 직접 접근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직접 접근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디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뒤에 이제 나오는 요 아래 나오는 램이라든지 롬이라든지 주기억 장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반도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사용 방법이라면 뭘 사용하는 방법이냐? CPU가 현재 사용 중, CPU가 현재 사용 중이다. CPU는 그 칩 있죠? 네, CPU가 현재 사용 중이다 이라면 그거는 주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이 아니다. 그거는 바로 보조기억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안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 자,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다.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메모리가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D램을 갖다가 양산을 한다, 생산을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D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램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램의 특징은 랜덤하게 액세스를 하면서 읽고 쓰기가 모두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억 장치에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램에는 종류가 SR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D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SRAM은요, Static RAM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적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DRAM은 Dynamic RAM이라고 해가지고 동적 램을 얘기를 합니다. 예,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정한 주기로 전류를 충전을 시켜줘야지만 기억 장치에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는 동적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계속 재충전을 시켜줘야지만 그 기억이 살아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적 램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전기가 공급만 된다 이러면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램이 가격이 비싸고요. 반면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자, 동적 램은 가격이 저렴하고요. 정적 램에 비해서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적 램을 SRAM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시 메모리 이런데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램이 있고요. 롬은 아래 보시다시피 read only 메모리다. 자, 오로지 읽기만 하는 메모리가 자, 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가 기동이 되기 위해서 컴퓨터 전원을 딱 켜게 되면 맨 먼저 뭐가 작동을 하느냐? 바이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게 맨 먼저 작동을 해가지고 메모리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운영체제 OS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핸들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자, 그걸 OS가 이용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동작을 시켜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롬이라는 거는 읽기만 하는 기억장치, 주기억장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롬인데 P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머블 롬이라 해가지고요. 자, 롬은 우리가 읽기만 한다고 했었는데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한번 기록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P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공장에서 제작이 될 때는 텅 비어 있겠죠.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롬이긴 한데 같은 P롬인데 앞에 E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erasable P롬이다 라는 거예요. erasable은 뭡니까?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다시 지우고 쓰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이 P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롬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분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 CPU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기억장치는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죠. 네. 자, 그 안에는 앞서도 살펴보셨다시피 디스크, 그죠? 그 다음에 테이프, 이런 것들이 보조기억장치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하는 방법으로서는 읽은 후에 내용이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파괴 메모리가 있고요. 예, 또 비파괴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읽은 뒤에 자료가 파괴되는 것이 파괴 메모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자기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한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메모리는 비파괴 메모리에 해당되겠죠. 예, 대표적인 게 램, 롬 이런 것들이 비파괴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 공급의 유무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전원 공급을 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게 바로 휘발된다, 휘발성이다 라는 거는 소멸된다, 날아가 버린다 라는 거예요. 자료가 날아가 버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램이죠. 그죠? 전원을 끄게 되면 자료가 지워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롬은 어땠습니까? 롬은 읽기만 한다고 그랬죠. 지우고 쓰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이제 롬이라고 했었는데 전원을 공급을 차단하더라도 이게 자료가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소멸성, 비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롬이 해당된다. 자, 그게 자기 코어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읽기를 했을 때 내용이 삭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캐시, 연관, 가상 메모리가 있더라. 그거는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조기억 장치와 관련되는 용어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 디스크가 대표적인 보조기억 장치가 되겠죠. 자, 직접 접근이고 임의 접근이 가능하더라 돼 있고요. 자, 그림을 보시다시피 우리가 운동장 트랙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런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트랙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 동그라미 하나가 한 트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에 여러 개의 트랙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섹터라는 건 그 트랙을 갖다가 이렇게 파이 형태로 나눴습니다. 파이 형태로 나눈 부분이 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디스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가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 각 디스크의 같은 트랙의 모임을 갖다가 우리가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린더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에 보시게 되면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 피스톤이 이렇게 축이 있고요. 이렇게 피스톤이 얘가 이제 피스톤이 되겠죠. 피스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퀴가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요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 요게 뭐예요? 요게 실린더라고 얘기하죠. 요게 실린더.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여기서의 실린더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크 타임이라는 건 그래서
둥그런 디스크 판을 갖다가 탐색할 수 있도록 액세스 암이라는 게 쭉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장치들이 그 자기 부분을 갖다가 읽을 수 있게끔 트랙을 찾아가고 하면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럴 때 특정 트랙까지 찾아가는 시간을 갖다가 시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몇 번째 트랙인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시크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랙에 있어서 또 어떤 섹터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섹터인지를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정확한 위치의 자료를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섹터까지 찾아가는 거는 서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시크 타임과 서치 타임을 합치고 그 시간을 합치고 다시 데이터를 실제 전송까지 해주는 읽어서 전송까지 해주는 시간을 다 합치면 액세스 타임이다, 접근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져오라라는 명령을 컴퓨터가 내렸고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액세스 암이 시크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자료가 있는 트랙까지 찾아가고 그 다음에 섹터까지 찾아가서 서치 타임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것까지 보내주는 것까지를 우리가 액세스 타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용어 정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는 순차 접근만 가능하다 그랬었죠. 그죠? 테이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 장치가 감아져가 있죠. 여기는 논리적 레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코드 단위를 논리적 레코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리적인 레코드를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입출력을 시켜주는 단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치 기준으로 입출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구조가 물리적 레코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거는 다시 블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레코드, 물리적 레코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블록화 인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블로킹 팩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레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블락입니다. 블락 1, 블락 2 이렇게 쭉 블락들이 있고요. 하나의 입출력 단위가 블락이라고 그랬죠. 물리적 레코드. 그 안에는 헤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가 1, 2, 3, 4 이렇게 레코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한 물리적인 레코드 안에 논리적 레코드가 4개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블록화 인수, 블로킹 팩터라는 거는 여기서 4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블록 내에 수록되는 논리 레코드의 수를 우리가 블로킹 팩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BPI라는 거는 한 인치당 몇 바이트의 문자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다. 참고로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캐시 기억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뭐를 하는 역할을 하느냐? CPU하고 주기억 장치 간에 속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게 빠르겠어요? CPU가 빠르겠죠? CPU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주기억 장치, 대표적인 게 DRAM이죠. DRAM이 느립니다.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중간에 캐시 메모리라는 걸 두어가지고 이 속도 차이의 버퍼링을 하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주기억보다는 빠른 반도체를 이용해서 대표적인 게 아까 SRAM이라고 그랬죠? DRAM이 아니고요. SRAM 좀 소자가 좀 고가입니다.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소자를 이용을 해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만든 기억 장치를 캐시 기억 장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PU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자료들을 이 캐시 메모리에 담아둔다는 겁니다. 주기억장치 DRAM에서 읽어가지고 이 캐시 메모리에 담아두게 되면 어때요? CPU는 DRAM을 직접 읽을 필요 없이 빠르게 캐시 메모리를 읽어가지고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네. 많이 사용되는 어떤 자료들은 캐시 메모리에 담아두면 좋겠죠. 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자, 가상기억 장치입니다. 가상기억. 자, 이거는 뭐냐면 주기억 장치의 용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어때요? 고가이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겠죠. 보조기억 장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디스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크다 이라면 우리가 주기억 장치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가상 기억 장치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빌려와 가지고 보조기억 장치 대표적인 게 디스크죠. 디스크의 일부를 빌려와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법이 가상기억 장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입력 장치 종류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게 되면 자, 예전에 아주 옛날에 사용을 했었던 카드 판독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컴퓨터에 일괄 처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구멍이 나 있는 어떤 카드를 읽어 드릴 수 있게끔 카드 판독기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읽기 전에는 호퍼라는 장치에 이렇게 쌓아두고요. 그 다음에 자, 읽은 후에 쌓아놓는 곳은 스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표나 어음에 잘 보시게 되면 자기 성을 띠고 있는 잉크, 특수 잉크를 사용해 가지고 예, 문자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판독하는 장치가 이 MICR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표라든지 어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런 걸 사용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험 답안 작성하는 답안지에 우리가 마킹하는 거 있죠? 그런 마킹을 읽어드리는 게 뭐예요? 광학 마크 판독기다 해가지고 O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OMR 카드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시험 칠 때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게 되면 이 OMR 판독기가 까만 부분을 읽어드려 가지고 정답이니 정답이 아니니 이걸 처리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OMR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문자 판독기라는 게 있습니다. O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도용지에 잘 보시게 되면 지도용지에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계가 문자를 판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치가 OCR입니다. OCR. 네, 그렇게 구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장치. 자, 출력장치도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프린터가 있을 수 있겠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자, 표시장치가 있죠. 영상 표시장치에는 대표적인 모니터, CRT는 옛날에 사용했던 모니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있었죠. 예, 요즘은 뭐 골동품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CRT라는 그런 모니터 장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LCD, 그 다음에 뭐 PDP, 여러 가지가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필름 출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필름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필름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는 요 COM이라 해가지고 출력 장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마이크로필름에 입력을 하는 경우에는 CIM이다. 네, 입력, 인풋, 그 다음에 아웃풋에 O자, O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필름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 어떤 신문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필름으로 찍어서 마이크로필름에 출력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읽을 때는 현미경 같은 그런 장치에다가 필름을 읽어 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옛날에 과거의 신문 기사들도 실물 그대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되겠죠. 네,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Y 플로트라는 게 있습니다. XY 플로트라는 거는 자, 우리 건설에 보시게 되면 청사진 아시죠? 청사진. 건설 현장의 설계도면, 설계도면이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출력하는 게 바로 XY 플로터라고 하는 특수한 프린터 장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 외에 기타 입력 장치라든지 출력 장치들이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